예, 금요 스페셜 시간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물론 수익을 내야 되지만 어찌 보면 잘 지키는 것이 조금 더 긴 호흡의 방어적 성격의 투자인데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 DLS 관련해서 엄청난 손실이 났고 잘 모르게 투자한 분들 또 금융기관에서 알려주지 않고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금융상품 그리고 DLS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채권 관련해서 자산 배분 관련해서 뭐 좋은 전략을 주고 계신데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여서 저희가 좀 이 문제를 다뤄주십사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상품이 대단히 많은데 이번에는 보면 독일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파생 상품 사모펀드가 팔렸는데 엄청난 손실이 났어요. 이게 어떤 상품인지 또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현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파생 상품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반 굉장히 안전한 이제 은행 고객들이 가입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금에 만족 못해서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반면 주식 같은 굉장히 큰 변동성에 노출되기 싫어서 이제 하시는 상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 창구나 증권사에서 그런 거에 대안으로 이런 이제 DLS라든지 다양한 이제 파생 상품을 이제 권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DLS 같은 경우는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아마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여기 원본이 손실되는 조건이 아마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2%가 터치되면서부터 이제 원금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일 텐데 이전에 단 한 번도 그 레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했는데 확률은 굉장히 낮은 확률에 현재 최근에 봉착하면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고 현재 DLS 관련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이 이미 90% 정도 손실이 나 있고 현재 이게 만약에 독일 국채 금리가 현재 0.5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0.7을 터치하게 되면 전액 손실을 발생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비슷한 양태의 어떤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펀드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몇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DLS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ELS입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아침 방송에 나오는 H주라든지 유럽 주식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이제 ELS가 실제로는 이제 금융기관에 훨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가입돼 있는데 몇 년 전에 ELS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홍콩 H주가 하락하면서 그때도 한번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ELS 잔고가 누적 잔고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그 ELS가 기초 자산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홍콩의 H주. 근데 이 H주가 전체 ELS 잔고의 한 60% 이상이 거의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 방송에 있었지만 현재 글로벌 화두가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화두가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슈인데 그 무역 전쟁 이슈에 사실은 H주가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따라서 만에 하나 중국 주식이 급락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주를 통해서 사실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홍콩 맞습니다. 문제도 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H주를 포함한 ELS도 또 문제 소지를 좀 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지수에 너무 많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준비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1, 2년 전부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좀 힘들고 또 예금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자의 눈높이가 좀 스테이블한 수익을 나오는 상품을 찾으면서 이제 국무펀드보다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거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이런 상품인데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국무펀드 대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취약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사모 전문 운용사에서 이제 뭐 메자닌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죠.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품이지만 이 상품들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상품이라는 게 현재 어떤 투자 상품이나 사모펀드의 좀 위험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블랙스완이네요. 보니까 이 네. 손실 낼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적지만 손실이 한번 발생하게 돼서 발생하면 뭐 걷잡을 수 없도록 지금도 90% 95% 손실이 나니까요. 그렇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큰 손실을 초래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나심 탈렙이 얘기했던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이해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은커녕 사실은 본인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갈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파생상품 사모펀드를 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투자한 분들은 그런 상품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네, 그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상품을 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고객의 성향이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 위험은 싫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고객들한테 금융기관, 그러니까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그런 고객들한테 어떤 예금의 대안으로 사실은 파생과 사모펀드를 제시를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제시할 때 과거의 성과가 이렇기 때문에 미래도 이렇게 될 거란 가정을 깔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또한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기초자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향후 3년간 연 7%라든지 이런 이제 제시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품들이 어떤 경제 상황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오는 모든 상품은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상품 네.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어떤 기본적인 과거 수익이나 현재 제시 수익률을 보고 이런 상품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들이 전부 다 매크로 환경과 투자 성과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파생 상품이나 사모펀드가 과거에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던 과거 10년의 구간과 우리가 앞으로 투자되고 나중에 이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상황에 한 2, 3년 뒤의 상황이라고 네. 하면은 그게 전체 매크로의 빅픽처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네, 이 그림 뭔가요? 세계 네. 최대 운용사인 미국의 피델리티 자산 운용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린 겁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가 경기 확장 초기 국면이고요. 그리고 요 뒤편이 경기 확장 후반 국면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보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주로 국가별로 우리가 표시를 해놨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경기 후반 무렵에 들어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로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과거의 사모펀드나 우리가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 트랙 레코드는 이 국면에 쌓여진 거고요. 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가 이렇게 경기 상황의 정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폐쇄형으로 2, 3년짜리 사모펀드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나와야 될 시점이 중요한데 그 국면에 분명히 일정 부분 과거 10년과 달리 우리가 큰 빅픽처가 바뀐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투자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서 염두를 두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상적일 때 이제 우리가 연 5%나 10%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좀 도표를 그려놨는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운용사나 판매사에 제시하는 승률, 그러니까 어떤 전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우호적으로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수익이 한정돼 있어요. 연 5에서 한 10%로. 그렇죠. 근데 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대박 수익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문제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 네, 하방 리스크를 겪으면 걸린다고 하는 경우는 이번에 독일 국채 네. 금리에서도 알겠지만 우리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노출돼 이게 있다는 아까 거죠. 제가 말씀드린 블랙스완과 비슷한 그렇죠.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자꾸 사모펀드 그러니까
파생상품 말씀드렸는데 네. 사모펀드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부동산 펀드에 사모 임차인들이 어떤 스테이블하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2, 3년 뒤에 우리가 그걸 엑시트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슈나 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고 하면은 그 리스크는 투자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 구조라는 거고요. 사실은 좋은 상품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상품이라는 거는 좋은 상품은 비대칭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표현을 좀 더 들면 보통 투자 상품은 대칭의 구조죠. 10% 수익이 날 수 있다면 10% 하락하는 게 일반 대칭 그렇죠. 구조인데 네. 사실은 좋은 상품은 여기와 반대의 어떤 비대칭 구조, 즉 내가 투자의 실패가 내가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제한된 리스크, 반면 내가 맞으면 굉장히 상방은 열려있는 리스크가 좋은 비대칭의 수익 그렇죠. 구조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그거의 반대의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사모나 파생 상품의 구조에 제가 좀 약간은 불리한 구조라고 보는 거고요. 그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한 세 가지 정도 예. 더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매크로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지만 사실 그거 더 큰 건 뭐냐면 파생 상품들은 보통 발행자, 즉 이 파생 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만에 하나 부도가 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원금 전체 손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은행과 증권사에서 파는 물건들이 대다수가 국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시청자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건 국내 증권사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해외 네, 증권사죠. 맞습니다. 예. 따라서 옛날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리만 사태가 뜰 때 베어링 같은 게 파산하면서 그 최종적으로 파생 투자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표면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밑단에 그 상품을 발행한 외국 증권사가 발행했을 때는 전체 손실 리스크가 있다는 건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공모펀드 대비해서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좀 취약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품 승인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사모펀드의 상품 승인과 공모펀드 상품 승인의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요. 예. 상대적으로 공모펀드는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상품을 스크린해서 감독원에서 승인해 주는 반면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자를 하는 거라 좀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약한 이유가 상대로 사모펀드 신생사가 많고 네. 여러 가지 규모와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취약하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파생 상품의 종류별로 구조가 많이 굉장히 다르고 또 사모펀드의 운용사별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상품을 볼 때는 그 조건이라든지 운용사 역량을 좀 더 예. 집중해서 체크하는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거래했었던 은행들,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가서 상품을 사는데 좋다고 하고 수익률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많이 준다고 하고 뭐 더 많이 준다고 하고 거의 손해 날 일 없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 당신 내가 만든 상품이야라고 물어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부분의 상품이 외국계 기관들이 만들어서 구조화해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뭐 사모자 들어가고 파생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예 하지 말고, 그럼 뭐 돈 사실 너무 운용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은행의 정기예금에 이건 또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칭적인 구조, 오히려 위험은 적지만 이익이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 파생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뭐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면서 파생 상품이나 사모펀드가 너무 제가 부정적 면을 좀 약간 부각시킨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 상품이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는 편안한 상품을 느끼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거고요. 증권사나 운용사를 통해서 이런 상품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은행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설명 듣고 하신 분들이 이제 취약하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네. 사모펀드나 파생 상품을 가입할 때 꼭 이런 점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네. 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생 상품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몇 프로 나옵니까 정도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는데 사실은 그건 여러분은 그냥 참고 사항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품이 어떻게 될 때 내가 수익이 안 좋아지고 위험해지는지에 대해서 위험 구조에 대해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예. 투자자들이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성과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입한 이후에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투자 상품은 투자 상품의 시장이 되는 이제 그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중요한 즉 내가 가입한 이후에 1년 뒤, 2년 뒤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중도 환매 여부 내지 만기 시 연장 가능성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2, 3년 폐쇄형이 많아요. 예. 특히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만에 하나 우리가 향후 2, 3년 뒤에 글로벌리 경제가 다운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사실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화두는 유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모나 파생 상품의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우리가 만기 시점에 성과가 안 좋았을 때 어떤 상품 같은 이번 독일 국채에서 보는 것처럼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 좋았을 때도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만기 연장 가능성도 한번 꼭 돼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지금 제가 하나 좀 추가 전문적인 건데 네. 요거는 우리가 어떤 사모펀드를 가입할 때 기관 투자가도 같이 들어가고 같이 투자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직접의 브랜치의 지점의 친구는 이런 내용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본사 상품 담당자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예.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은행 지점에 가서 여기 이 상품의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네. 들어가지 좋겠냐. 노력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그렇죠. 알려주는 정보는 아닌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네네. 전문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정사업부라든지 예. 국민연구회 이런 기관 전문적인 내부적으로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에서 이 상품이 투자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 상품의 전체 내 포트폴리오의 30%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최근에 이 파생 상품, 특별히 이제 채권 금리를 놓고 파생된 상품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우리 금융시장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명하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또 상대적으로 구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 스페셜에서 파생상품 사모펀드 특징과 투자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